자, 94페이지 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이론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시험에서 출제되는 부분을 우리 교재에 정리해 놓은 내용이죠. 자, 이제 한 중간쯤, 부가가치세 이론의 중간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2절 과세 대상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모든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란 말이에요. 일반 소비세.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과세가 되느냐를 알아보겠는데요. 첫째, 이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 페이지가 아니군요. 96이군요. 두 번째,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리고 하나를 더 여기 같이 타이틀을 같이 잡아놨어요. 또 세 번째는 재화의 수입.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세 가지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 타이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하고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화라 하는 것은 이게 이런 그 물리적 형체가 있는 이런 것들이죠. 무슨 뭐 책상이라든가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재화입니다. 용역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서비스 제공하는 거죠. 서비스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떤 법률적인 상담을 해주고 상담료를 받았어요. 이게 바로 용역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집을 짓고 하는 또는 도로를 내고 하려면 이제 공사를 하죠. 건설업이 다 용역입니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감을 잡으셨는데 재화의 수입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은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그 큰 덩어리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하나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거, 수입. 근데 수입은 재화의 수입만 과세합니다. 용역의 수입은 과세를 안 해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화의 공급에서부터 우선 재화란 무엇이냐? 재화를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런 것이 재화다라고 해서 재화에는 유체물과 무체물이 다 재화다. 유체물이라면 뭐 우리 상품, 제품, 원재료, 기계장치, 건물 등이 되겠고, 무체물이다 하면은 전기, 가스, 열과 같은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그렇죠.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라는 건 이렇게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가스, 열 이런 것들 공급도 얼마를 공급했는지 관리가 가능한 거. 이런 것은 재화이다. 그러면 공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공급이라는 것은 계약이나 법률적으로 모든 원인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는 거나 양도하는 것이 공급이에요. 인도한다는 건 넘겨준다는 거죠. 양도해 주는 거. 그러면 공급으로 봅니다. 돈 받은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직 부가가치세 안 받았는데 외상인데? 외상? 근데 부가가치세 과세는 돈을 받았든 안 받든 세금을 내야 돼요. 언젠간 받을 겁니다 하고 미리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개념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화는 무엇이고 공급이란 무엇이냐? 공급은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 하면은요, 매매하는 거래, 그 다음에 가공하는 거래. 매매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돈 주고 판매하는 거죠. 돈 주고 받고.
가공거래도 돈을 주고받고 하는 건데 이 가공거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가령 저런 공기청정기를 저기 이거 녹화를 안 눌렀나요 제가? 눌렀죠. 정신. 저는 이제 공기청정기를 만드는데 철판을 다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철판에 페인팅하는 것은 우리가 내부에서 안 해. 페인팅하면은 너무 뭐 공해가 많다고 그럴까요? 아무튼 뭐 우리가 하기 싫어 직접. 그러면은 저 철판을 딱 만들어 가지고 페인트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그걸 가공을 줍니다. 그래서 페인팅해서 다시 우리 공장으로 다시 이제 인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가공거래입니다. 자, 뭐냐? 가공거래라는 것은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가공이 있고요. 뒤에 보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가공이 있어요. 이게 왜 그 구분이 필요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재화의 공급 시에는 무상으로 공급을 한 것도 과세를 해요. 재화의 공급은 무상 공급도 과세를 해요. 그런데 용역의 공급은 무상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은 그냥 주어도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용역의 공급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해요. 부가가치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화의 공급이냐 용역의 공급이냐 하는 것은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 판단입니다. 그러면 가공거래가 지금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핵심이 이거예요. 자기가 즉 가공하는 사업자가 자재의 전부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부담을 했다면 그거는 재화의 공급이요 이런 얘기예요. 전혀 부담 안 하고 가공하는 거래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광택을 좀 내준다고 그럴까요? 반짝반짝. 그 광택 내주는 건 그 가공업자가 인건비만 투자하면 되죠. 걸레질 빡빡 한다든가 뭐 무슨 뭐 약품 처리 살짝 하면 되니까 거기 약품 처리해가지고 닦아내는 것은 자재가 아니죠. 자재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용역의 공급이다. 자, 그래서 가공거래 제가 뒤에서 용역의 공급에 또 가공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분을 해드렸고 교환거래 우리 물물 교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과세가 돼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교환거래도 그래서 물건을 주고 재화를 주고 다시 재화를 받는 것이죠. 화물차를 주고 승용차를 받는다든가 화물차를 주고 무슨 다른 재화를 받는 거죠. 이것이 교환거래.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거래로서는 우리가 그 경매 사이트 같은 거 아니면 뭐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경매 시장 같은 데가 있죠. 그래서 이 경매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되고요. 또 수용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수용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국가가 무슨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건물을 국가가 이렇게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나 개인은 어떻게 해요? 정부가 도로 확장하려고 그걸 사겠다 그러면 팔아야죠. 부가가치세는 과세 안 해요. 정부가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수용은 민간 기업한테 수용하는 것을 말하죠. 민간 기업. 민간 기업이 거기에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지역에 이런 건물 같은 거 이런 걸 수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죠 거기다가. 그러면 그건 매매로 본다 이거예요. 재화의 공급으로. 현물 출자. 현물 출자, 건물을 출자하는 거죠. 건물을 출자하는 거. 그러니까 출자라는 건 뭐죠? 돈 대신에
출자하는 거죠. 그건 판매로 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공급은 이런 것들이다. 이거 매매하거나 가공거래하거나 교환거래하거나 경매, 수용, 현물 출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입니다. 이거.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아주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특수한 재화의 공급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이 교과서에서는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옛날부터 더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용어들이 조금 순화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바꿔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간주 공급 말이 어렵잖아요. 간주 공급이라는 거. 근데 말이 어렵지만 지금도 간주 공급이라는 표현을 시험지나 이런 데서 쓰고 있기 때문에 간주 공급은 특수한 공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급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공급 같지 않은 건데 공급으로 보겠다. 여러분 공급이라는 건 뭐죠?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기 있는 특수한 재화의 공급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 자가공급. 자가공급. 이 자가공급이라는 것은 자기 회사가 자기가 공급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가공급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자가공급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의 비용에 관한 거, 다음에 세 번째 타사업장이 반출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고 이건 과세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첫째 면세사업 전용이라는 거 공급은 뭐냐면요. 그 내용이 밑에 두 줄로 설명되어 있는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겁니다. 자, 이 면세사업 전용은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냐면은 겸용사업자예요.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 같이 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가 대부분 이 겸용사업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서는요, 아마 그걸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지금 이 매입하는 거, 만약에 마트에서 트럭을 하나 매입했다고 볼까요? 트럭. 근데 그 트럭을 무슨 용도로 샀냐면은, 마트에서 파는 전자제품을 파는데 전자제품 배달시키려고 그 트럭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전자제품 판매는 과세사업이죠. 그래가지고 트럭이 2천만 원짜리 트럭이었는데 200만 원 부가가치세 2,200으로 이제 샀다고 보면은 200만 원을 매입세 공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입세 공제라는 게 그거거든요. 매입할 때 내가 그 사업자가 부담했던 것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걸 공제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죠. 받았어요. 그런데 그 트럭이 전자제품을 운반하기에는 너무 불편해. 그래서 다른 트럭으로 대체하고 그 트럭은 채소나 과일 운반하는 용도로 바꿨어요. 용도를. 이게 바로 거기에 해당돼요. 원래는 과세사업으로 쓰려고 취득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용도를 바꿨어요. 채소, 야채, 과일 운반하는 그게 낫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자기에게 공급한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200만 원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돼요. 공제 받은 걸 다시 뭡니까? 다시 내놓는 셈이 되는 겁니다. 면세사업 전용 예를 들면 또 이것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데 제가 만약에 1층에 컴퓨터 매장을 하나 뭐 컴퓨터 매장 해도 되지도 않죠 사업이.
제조업에서도 하기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옛날에 한 30년 전만 해도 그 컴퓨터 매장들을 개인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정말 옛날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컴퓨터 매장을 같이 한다고 볼까요? 제가 좀 컴퓨터 좀 안다 해서. 그러면 컴퓨터를 판매하는 사업은 과세 사업이고, 여기 3층에 있는 학원은 면세 사업입니다. 자, 우리가 학원에 컴퓨터가 바꿀 게 필요해요. 5대가 노후화돼 가지고 새 거 이제 그걸 대치시키는 PC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매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매장에 가서 사올 리는 없겠죠. 우리 매장에 있는 거 5대를 일로 올리고 여기 있는 거 이제 버리겠죠. 그러면 매장에 사올 때는 과세 사업자로 사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역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컴퓨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학원에서 딱 갖다 쓴다. 그럼 내가 내 걸 갖다 쓰니까 거래가 안 일어났죠. 예, 거래는 안 일어났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됩니다. 5대에 대해서 만약에 한 대당 부가가치세가 10만 원씩 공제받았다 그러면은 50만 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과세합니다. 근데 아무 세금 계산서도 없고 이러는데 어떻게 과세하느냐? 이제 여러분이 아무 증빙 없는 것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매입매출 전표에 아무 증빙 없는 매출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부가세 예수금을 발생을 시켜야 된다. 자, 면세사업 전용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리고 이건 소형 승용차는 그 차 자체를 말하는 거고, 그 유지 비용이라는 건 그 차에 유지를 하려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예, 차도 고쳐야 되고 뭐 하는 그 차 유지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내용을 보시면 과세 사업을 위해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자동차 유지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 된다. 네. 자기가 자기에게 공급하는 걸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현대자동차 업무용 승용차가 필요합니다. 자기네 회사에. 그럼 어디 다른 데 가서 사와야 되나요? 자기가 생산한 거 그냥 쓰면 되죠. 그리고 세금 내면 된다. 자, 과세 사업을 위해서 생산한 거예요. 그 자동차 판매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업무용으로 씁니다. 업무용으로. 그러면 그 자동차 업무용으로 내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매출이 안 일어났죠. 그런데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모든 그 원자재 매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돼요? 다 공제받은 거잖아요. 판매를 안 하고 자기가 썼어요. 예. 또 이 운전학원 같은데 자동차를 그 영업용으로 쓰고 있는 회사가 해당이 되겠네요. 영업용. 자, 비영업용이니까. 자, 영업용으로 자동차 승용차를 쓰는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업용으로 승용차 쓰는 회사, 자동차 운전학원, 택시 운송사업자, 그리고 렌트카 운송사업자. 대략 이렇게 됩니다. 자,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용으로 소나타를 샀어요. 그러면 그 소나타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줍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은 학원이지만 과세사업자예요. 학원 중에서 과세사업자가 딱 2군데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학원과 무도학원이라고 해서 성인들 춤가리키는 학원이 있어요. 그 2개 학원은 면세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는 과세사업자에 해당이 되는데, 자, 자동차 학원에서 소나타를 교습용으로 사면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매입세 공제를. 그런데 그거를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비영업용으로 쓰는 거죠, 그게. 영업용으로 샀는데 비영업용으로 쓰는 거예요. 비영업용으로 쓰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자동차를 교습을 해가지고 자꾸 매출을 일으켜야 국가에서 매입세 공제해 준 거에 대해 거기에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부가가치 창출을 안 하고 비영업용으로 쓴단 말이죠. 그것은 과세한다 이거예요. 렌트카에서도 마찬가지. 렌트카 영업용으로 산 택시를 업무용으로 쓰면 과세.
매입세 공제받은 거 다시 납부해야 됩니다. 택시회사도 마찬가지. 예. 택시로 샀는데 사장님 자가용으로 쓴다. 이거 과세. 예, 그겁니다. 다음에 타사업장 반출. 네. 이 타사업장 반출은 뭐냐면 흔히 있는 얘기예요. 자,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네. 그래서 우리 이천 지역에도 이 생산 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진로도 공장이 있고. 여러분 진로 공장이 있는데 진로에서 그 공장에서 소주를 파나요? 안 팔죠. 네. 파는 곳은 아마 다른 데로 이렇게 직매장으로 뺄 거예요. 네. 직매장으로. 그래서 진로 직매장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장은 여기서 있지만 파는 건 다른 데 가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생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부 그쪽으로 출고시키죠. 세금계산서 발급도 해야 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런 말이에요. 타사업장 반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가공급 중에서요. 면세사업 전용이라든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자가공급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죠. 면제예요. 세금계산서 면제. 세금 면제가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말해요. 세계라고 써요. 좀 애매하네. 세금 계산서.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면제인데 이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되고 하는 이 사업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앞 시간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공장이 이천에 있고 직매장이 만약에 서울에 있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직매장도 사업자 번호가 있고 이천 공장도 사업자 번호가 있어서 공급하는 자는 이천 공장, 공급받는 자는 서울에 있는 직매장이 되는 거예요. 예. 대표이사는 같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한 회사예요. 예. 그 사업자 번호, 주소, 업태, 종목 이것만 달라요. 그런데 대표자는 뭐 그 한 회사의 대표면 홍길동 두 개는 대표이사는 같을 수도 있다. 자, 자가공급의 유형 세 가지 이해하셨죠?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타사업장 반출이 자가공급이라는 특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과세 공급이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재화의 공급의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주공급, 즉 특수한 재화의 공급은 개인적 공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 공급. 자, 개인이라는 거 뭐예요? 회사가 쓰진 않았지만 개인이 썼다는 거예요. 자,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 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네. 자, 그러니까 개인적 공급은 꼭 그 사업자 개인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 밖에 자라는 것은 사업자 본인이 아니고 그래도 사업자의 동생, 사업자의 뭐 자녀가 됐든 사업자의 배우자가 됐든 아무튼 사업자가 생산했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소비했다면 그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겠죠. 예. 소비한 자가 개인이니까. 법인으로 비싼 차를 산다는 게 어떤? 영업용으로 차를 샀는데 뭐 개인적으로 쓴다거나 예. 세금을 안 내는 것보다 그렇죠.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 매입세 공제를 받고 또 거기다가 법인차로 쓰게 되면은 거기 비용을 회사의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예. 그 불법인 거죠. 예.
그걸 그 많이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업무용 승용차 관리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쓰고 있는데 자가용으로 쓰는 그 비용을 전부 회사 비용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세청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회사 비용이 아닌데 가족 그 대표이사 가족끼리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면서 차를 쓰면서 그 비용, 휘발유값, 도로비, 주차비 이거 전부 회사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거 지금 그 말씀하고 이거하고는 관련이 있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만약에 자동차 판매업자라면 이게 관련이 있죠. 자동차 판매업자라면 자기가 취득한 거를 자기가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컴퓨터 매장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컴퓨터 매장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아버지 노트북을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 매장에 있는 거 그날 퇴근하면서 하나 갖다 주겠죠. 그건 개인적 공급이. 또 우리 집에 PC가 낡아서 우리 집에 PC 한다 필요해요. 그럼 우리 매장에 있는 거 갖다 쓰겠죠. 그게 개인적 공급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냐?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도 공급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팔았어요. 만약에 내 동생이 우리 매장에 와서 PC를 산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냥 준다고 그러니까 형 돈 줘야지 해서 그래 그러면 절반만 내라. 그래서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50만 원 판매한 걸로 동생 신용카드로 만약에 결제했으면 50만 원으로 결제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시가가 100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입세액보다 더 매출세액이 줄어들었죠. 100만 원짜리 PC라고 우리 원가가 한 8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80만 원에 8만 원 매입세액 공제해 줬는데 이 사람 그 사업자는 50만 원을 팔고 매출세액을 5만 원밖에 신고 안 하네. 그럼 매출세액이 줄어들었잖아요. 부가가치가 안 나왔어. 그래서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차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모든 걸 다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저러한 사건을 다 포착해낼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이렇다. 원칙적으로. 자, 개인적 공급에 대해서 과세한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한두 건을 했을 때는 밝혀지지 않는데 이게 누적이 되면 밝혀집니다. 어떻게 밝혀질까요? 깎아서 파는 거는 안 밝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자가 공급하는 거 이거를 제대로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는 밝혀집니다. 재고가 안 맞아요. 장부 재고가 안 맞아요. 매입은 했는데 그리고 매입은 다 기록되잖아요. 매입 세금 계산서가 어디로 국세청에 다 전송이 돼가지고 매입 거래가 다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매출이 안 일어나. 재고가 엄청 쌓이는 거예요. 그걸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국세청에 있는 컴퓨터가 이 거래가 이 사업자 좀 이상하다. 매입에 비해서 매출 신고 들어오는 게 동종 다른 사업자보다 굉장히 판매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컴퓨터가 요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사업자 좀 이상한데 한번 관찰해 봅시다. 이렇게 톡톡 자료를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르겠지 하고 있었는데 5년 전, 3년 전 사건을 갑자기 꺼내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많아지면은 그게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 밝혀지는 법입니다. 자, 개인적 공급 과세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재화의 세 번째는 사업적으로 증여하는 것도 과세합니다. 고객들에게 또는 거래처에게, 여기 고객이라는 건 불특정 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 거래처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개업 행사 같은 거 할 때 냉장고 드립니다. 뭐 이런데 가끔 요즘은 그런 뭐 그런 경우는 그런 그 전단지를 못 봤는데 어떤 전단지 옛날에 보면은 경품 드립니다 하면서 밑에다 조그마한 글씨로 단 세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이런 걸 써놓은 전단지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트에 이제 전자매장 코너도 있으니까 거기 있는 냉장고나 텔레비전을 경품으로 주긴 주는데 만약에 텔레비전이 100만 원짜리다라고 하는 것을 경품으로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100만 원을 파는 걸로 봐야 돼. 판매한 걸로. 그래서 10만 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사업자가 부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경품 당첨자 보고 그러면 이거 텔레비전은 공짜인데 세금 10만 원 내세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것도 거래처에게 그냥 주는 것도 이 사업상 증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재화의 공급이다 이거예요.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했습니다. 그건 장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누적된 재고가 매장이나 창고에 있겠죠. 근데 그 재고는 최근에 산 것이 분명히 아닐 테니까 오죽하면 문을 닫겠어요. 그러면 뭐 3개월, 6개월, 1년 전에 이렇게 매입했던 것들이 안 팔려가지고 지금 재고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장이나 창고에 있는 거 매입세 공제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못 팔았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간주하냐면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그건 내가 쓴 걸로 봐야 돼요. 내가 나에게 사업자에게 판매한 걸로. 그래서 폐업시 잔존재화도 전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부가가치세 납부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간주 공급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네 가지 유형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봤는데 공급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것을 공급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부분을 많이 다루겠죠. 예, 특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많이 다룰 거고요. 특히 요 4번에 있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보면은 이제 그 폐업시 잔존재화를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언제 내야 되느냐 이거 이제 정리된 게 나오는데 미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폐업시 잔존재화 그러면 세금은 언제 내면 될까요? 오늘은 좀 이 얘기하기는 만약에 5월 22일 날 폐업했다고 봅시다. 어제 우리가 과세기간 이런 거 배웠죠? 과세기간 이런 거. 자, 법인이에요. 우리 회사는 법인이고 5월 22일 날 폐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고가 많이 있어요. 1년 전 재고들이. 그래서 세금을 그 재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따져보니까 한 300만 원이 됩니다. 언제 납부해야 될까요? 5월 22일 날 폐업을 했으면. 6월 20? 6월 30일 날? 예. 그 다음 달에 내야 됩니까? 예. 네. 다음 달로 아시면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예. 대개는 5월 달에 폐업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법인이야? 그러면은 과세기간이 1기 확정이 4, 5, 6월이니까 4월, 5월, 6월을 합쳐서 7월 25일 날 신고하지 않을까. 그래서 7월 25일이 답이라고 딱 찍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 교재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7월 25일이라고 안 합니다. 자, 폐업시 잔존재화는 과세기간 관계없어요. 그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날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다음 달 25일이에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그러니까 어제 배웠던 1기, 2기 이런 과세기간 따질 게 없어요. 애정신고, 확정신고 기간 이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폐업 시 잔존재화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애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이런 과세기간하고 관계없이 다음 달 25일 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자, 지금까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들이에요. 예. 그런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경우, 뭐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예, 당연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질권, 저당권, 양도,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동산을 제공했다. 이건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저당을 잡혔다든가 담보를 잡혔다는 것은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어떤 약속 차원에서 잠시 내가 권리를 그 사람에게 양보한 것이지 영원히 인도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두 번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사업의 양도. 자, 내가 이제 폐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음 양도할 사람이 없으면 폐업하고 내 그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폐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동네 친구가 내가 그 사업 잘할 것 같은데, 예, 그 얼마니 얼마? 그 저기 매장이 저 보증금이 얼마고 지금 재고가 얼마지? 야, 재고 얼마인데 내가 싸게 줄게. 그리고 이 매장 보증금은 뭐 건물 주니까 보증금 이렇게 합쳐서 1억 5천에 내가 팔겠어. 이게 뭐예요?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거죠. 보증금,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재고 자산의 가격 이런 거 쳐가지고 넘기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해요. 예. 왜? 그 사람 친구한테 재고 파는 건데 파는 게 아니죠. 예. 권리를 양도했어요. 모든 권리를. 그러면 그 매출세액은 매입세 공제는 이제 내가 받았지만 나중에 친구가 매출 일으켜서 매출세액을 발생시킬 거 아니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예. 홍길동이가 안 팔고 홍길동이 친구가 사업자로 바뀌어가지고 판매 일으켜서 세금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폐업이 아니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급이 아니다. 과세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조세가 뭐예요? 조세? 세금이죠. 조세. 예. 조세 물납.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편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를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가 이번에 신고하는데 1,000만 원이 나왔는데 나 부가가치세 낼 돈 없어. 우리 차 가져가. 1,000만 원짜리 차 가져가. 이렇게 내는 사람 못 봤죠? 예. 조세물납은 이제 뭐 건물이나 이런 걸로 이제 세금을 낸다는 뜻인데 어느 세목에서 주로 조세물납이 인정이 되냐면 증여나 상속에서 일어나요. 예. 일부 세목에서만 이게 가능한데 그럼 왜 부가가치세법에서 이걸 다루느냐? 다뤄야죠. 예. 건물을 만약에 상속세로 냈다 이거예요. 건물을 상속세로 납부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세물납이에요.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건물을 파는 건데 그 건물 살 때 매입세 공제 다 해줬잖아요. 그럼 판매할 때 또 매출세액을 일으켜야 되는데 세금으로 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물납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저당권 양도담보, 그 다음에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그리고 조세물납 요 세 가지는 공급이 아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개인적 공급이 그 간주 공급에서 나왔잖아요. 예, 자기가 자기 물건을 소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개인적 공급으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쭉 살펴볼까요? 다른 사업장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것은 개인적 공급이 아니다. 예. 다른 사업장의 원자재로 쓰이는 것. 그럼 거기서 부가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자기 사업상 기술 개발을 위해서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과세하지 않겠다.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서. 세 번째. 고치는 데 사용을 했다면 과세하지 않겠다. 수리하는데 그 제품을 새 제품을 뜯어서 여기다 뭐 자재로 써야 돼요. 이게 수선비, 수선으로 대체하는 거. 그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새 걸로 바꿔줘야 돼. 그런 용도로 썼다면 개인적 공급이 아니다는 겁니다. 또 불량품 교환, 그리고 상품 진열 등으로 사용한 것도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실비 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 네. 여기서 그 사용인이라는 건 종업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종업원에게 복리후생적인 목적에서 그냥 주었거나 아니면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했다면,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의류회사인데 의류회사하면 의류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옷을 만드는 회사. 뭐 작업복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에게 그냥 줬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데 쓰이는 것은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개인적 공급에서 예외적인 거 여기 정리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상 증여라는 게 아까 있었죠. 무슨 아까 그 경품 얘기도 했고요. 사업상 증여. 근데 사업상 증여가 아닌 거. 견본품 주는 거. 샘플이라고 하잖아요. 샘플. 고객들에게 이렇게 샘플을 나눠줍니다. 아니면 신규 거래처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 제품 한번 써보세요 하고 이거 견본품입니다 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업상 증여로 안 봅니다. 예외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것.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뭔가를 사면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컴퓨터 여러분들 본체 사보셨으니까 컴퓨터 본체 이렇게 막 검색해 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컴퓨터 본체가 70만 원이라고 그래요. 샀더니 키보드 마우스 이렇게 끼워오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키보드 마우스를 사업상 증여로 안 본다 이런 얘기. 이것이 예를 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된 거래의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 뭐 우리가 그 책 같은 거를 사면 책 안에 DVD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책을 책을 판매하는 판매 사업자가 그 DVD를 책을 팔기 위해서 그냥 끼워 넣은 거예요. 그렇지 이것을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재화유 공급에서 이 특수한 공급 중심으로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참 빨리 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의 과세 내용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